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소셜미디어 활용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게 된 담당 교수 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를 드릴게요. 교재는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활용이고요. 생등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 임순범, 신은주 저입니다. 이번 학기는 다른 학기와 달리 전염병 확산 때문에 여러분과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각 장이 끝나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러닝 시스템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책의 차례가 총 목차죠.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주에 한 장씩 차례대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책을 보시면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사실은 이 책이 출판된 지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같이 참조를 하여서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하도록 제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수업 평가 내용은 출석 20%, 과제 20%, 그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각 30%, 총 60%가 되겠죠. 각각 8주차와 15주차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가장 첫 장에 있는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개념이 약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나왔죠?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그러면 보통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약자, 다시 말해서 인터네트워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죠. 초창기에는 미국의 국방성이죠. 미국의 국방성에서 군사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구축한 아르파넷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각 대륙별로 또는 각 세계적으로 전 세계 컴퓨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의 특징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의 특징을 가진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보면은 일단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희 사용자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면 이 서버는 각각 해당되는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각각 서버들은 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징을 잠깐 보면 관리와 접속이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은 어떤 컴퓨터나 또는 통신망에서 이상이 발생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실행되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전 세계 누구나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소유자나 운영자가 따로 없는 자유로운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 개방성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여론몰이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는 그런 부작용을 지니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소통과 차별 없는 다양성의 존중을 가능케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한 무한한 가능성의 네트워크를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인터넷 확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책이 2011년도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인터넷 사용자 인구를 보면 39억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죠. 2018년도 기준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40억 명이 훌쩍 넘었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51%, 지금 한 60% 정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배 정도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 개발도상국은 아직 45% 정도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PC와 모바일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인터넷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에 모바일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이용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는 퇴근 후에 쭉 이용 상승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PC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대 이용되고 있고 퇴근 후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급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PC 인터넷으로 주로 뭘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검색을 하거나 뉴스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1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등을 이용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은 주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는 모바일 인터넷 주요 목적을 보면 엔터테인먼트가 71.6%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커뮤니케이션, SNS를 이용한다는 이런 경우는 71.4% 정도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자료를 제가 한번 올려놔 봤어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나온 자료긴 한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내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이용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기사 제목으로 보니까 가구 인터넷 접속률 100% 육박, 인터넷 이용 시간이 주 평균 14시간 이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조사 결과 3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만 6세. 만 6세인 거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내용인 것 같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다 스마트폰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추세라서 만 6세 이상의 국민의 85%가 보유하고 있고 65세 이상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거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은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집에 데스크탑 하나 있고 노트북 하나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거의 한 70%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업무라든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스마트폰이 손에 항상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국민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 평균 14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인터넷 이용 빈도를 보면 주 1회 이상이 98.9% 거의 90%가 넘겠죠. 이제 90% 이상이 주 1회 이상 접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주 1회라고 보기보다는 뭐 날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메신저 이용률은 92.5%로 증가했고 이용 메신저를 보면 일단은 카카오톡이 압도적으로 99.2%로 높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그 다음에 뭐 라인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로 보면 소셜 네트워크 SNS 같은 경우도 65.2%로 이용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용되는 걸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가 71.1%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밴드 이 순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이용률은 77.4%로 주로 20대와 30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이용 서비스는 지도 확인이라든가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전송 방식과 주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에 대한 규칙 또는 약속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은 통신규약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통신규약이 다르니까 통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표준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통신망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역시 TCP/IP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TCP/IP는 1982년에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제정되어서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던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TCP/IP는 인터넷 프로토콜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과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합성어로 인터넷 동작의 중심이 되는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TCP/IP는 개방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특정 하드웨어나 OS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TCP/IP 프로토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TCP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잘 전송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고
성공적으로 전체 데이터가 상대편 컴퓨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IP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동시키도록 목적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TCP 같은 경우에 주요 기능을 보면요. TCP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이제 패킷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패킷이라는 단위로 정보 단위를 생성하고 각 패킷이 제대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킷들이 원하는 주소에 도착하면 TCP에서 패킷들을 원래 순서대로 복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1-5에 인터넷에서 프로토콜과 패킷의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기 쉽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그 도로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망은 도로, 네트워크는 도로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신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그런 교통 규칙에 해당되는 것들은 통신 프로토콜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에 따라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의 아까 그 패킷 단위로 저희가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패킷으로 지금 비유를 했네요. 그래서 패킷을 자동차에 실어서 원하는 목적지로 보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데이터로 저희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IP 주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라고 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부여되는 고유의 식별 주소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나 또는 네트워크 기기들은 중복되지 않은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야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연결이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마치 뭐 예를 들자면 뭐 IP 주소는 마치 우리 전화번호처럼 중복되지 않게 고유의 번호를 가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컴퓨터끼리 정확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IP 체계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지금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소 체계로는 지금 이런 IP 주소를 고갈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음 버전 형태의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시간 멀티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나올 IP 주소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요. 딱 보기도 앞에 있는 형태와는 좀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16비트 식으로 8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이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128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소 체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IP 주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훨씬 더 원활해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그냥 확인만 하고 가시게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주소 체계에 대한 건데요.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호스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IP 주소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쉽게 기억하기 위한 문자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도메인 네임인데요. 자, 아래 그림에 1-7을 보시면 도메인 네임의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더 책을 참조해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단계 도메인과 2단계 도메인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3단계 도메인은 큰 의미가 없고 거의 2단계 도메인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www는 호스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관명 또는 도메인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닷컴은 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도메인 네임 서버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문자로 된 도메인 네임으로 상호 변환해주는 시스템 또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어디 사이트를 갈 때 모두 그 사이트를 IP 주소로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주소를 찾아갈 때는 이 IP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상호 변환해준 역할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번역해둔 역할을 해주는 게 DNS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IP 주소와 DNS 설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DNS 서버는 각 사이트의 도메인 정보와 IP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원하는 도메인 주소가 오면 이를 번역해서 해당 IP를 가진 사이트에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UR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입니다. 웹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버들에 있는 자원들의 주소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같은 이런 웹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가 갖는 유일한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도구로 HTTP라든가 FTP, 유즈넷, 이메일, 텔넷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서버들에게서 자원들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소 체계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표준으로 그 URL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래 그 URL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부분이 프로토콜이죠.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HTTP 또는 FTP, 메일2 같은 프로토콜의 이름이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주소는 자료가 있는 그 컴퓨터의 주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으면 따따따.naver.co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파일 경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일이 있는 자료가 있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이쪽으로 경로를 지정해주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들이 나중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3에서는 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웹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 뭐 W3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뭐 하이퍼 텍스트라든가 또는 하이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표현된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도 굉장히 큰 뭐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 그러면 웹 뭐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서비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분산형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터넷 다양한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FTP라든가 텔넷이라든가 뭐 이메일, 뉴스, 뭐 고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인터넷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에서 웹 그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뭐 하이퍼링크라던가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정보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HTML, 뭐 HTTP 프로토콜, URL 뭐 등등에 대해서 기술을 뭐 제안하게 되는데 HTML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서 자세히 더 설명이 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의 정보를 사용자 컴퓨터에 전송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기도 하였죠. 자, URL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번 장에서는 웹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은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웹에서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HTTP 전송 규약을 통해 웹 서버와 접속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웹 브라우저는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을 의미하겠죠. 자, 이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입력한 URL 주소를 해석하여 해당 정보를 서버에 접속해 원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서버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웹 브라우저가 요청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해주고 일반적으로 전송한 데이터 형태는 HTML 형태의 문서나 이미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웹의 작동 원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링크로 연결된 호스트 서버를 DNS를 통해서 IP 주소를 찾아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접속이 이루어지면 서버에게 HTTP 프로토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청한 해당 문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수신하는 동안에는 해당 문서에 포함된 멀티미디어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서버 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해 전송받기도 하죠. 클라이언트는 문서를 전송한 동시에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된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준 후 접속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나 또는 서버 측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관련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측 언어, 즉 클라이언트 측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서버 측 언어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언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 언어를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XML 같은 것들이 클라이언트 측 언어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측 언어로는 CGI, PHP, ASP, JSP와 같은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언어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언어 측의 첫 번째가 이제 HTML인데요.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죠. 일단 HTML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웹을 통해서 접근되는 거의 대부분의 웹 페이지들은 HTML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웹 문서 표준으로 개발이 되었고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예약어인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측 언어의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CSS, Cascading Style Shee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5가지로 지금 그 특징을 지금 정리해 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웹페이지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의 문서 스타일을 미리 정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있게, 다시 말하면 통일성 있게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예요. 그리고 운영체제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웹페이지 글자 크기, 글자체, 줄간격, 배경 이미지들의 레이아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HTML에서 다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CSS에서 통일감 있게 처리하기 때문에 좀 더 웹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들어진 어느 환경에서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스케이프사에서는 그 웹 브라우저에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크립트 형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혹시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바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냥 보면 이름이나 문법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거고요. 뭐 간단하게 차이점 말하자면 자바는 좀 큰 거를 이제 실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작지만 바로 그 화면을 띄워서 액티브하고 웹페이지에 띄워서 결과물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기존의 HTML에다가 추가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일반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컴파일이나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디버깅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측의 마지막 네 번째 XML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제안이 된 건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HTML이나 SGML에 대해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만든 것이고요.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된 마크업 언어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새로운 태그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분산 처리에도 적합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XML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 스프레드시트 파일 같은 또는 전자메일 같은 곳들을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XML 자체가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통 표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에서도 XML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웹에서 구매 주문서의 내용을 XML 데이터로 작성해서 전송하면 그 구매 주문서의 데이터를 배송 담당 부서에서 사용하는 워크시트, 다시 말하면 엑셀이죠. 엑셀에서 회계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변환하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XML이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XML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다시 XML로 만든 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언어다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내에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 문법적인 구별을 문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측 언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측 언어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GI, ASP, PHP, JSP 같은 것들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CGI 같은 경우는 Common Gateway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로 웹 문서 교환 방식의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한 정보가 웹 서버를 거쳐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고 이 정보는 가공되어서 다시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로 전달되기까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HTML 태그 같은 것들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 역할만 할 수 있지만 CGI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의견을 받는다던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로 보시면 웹 문서의 검색 서비스라든가 또는 등록 신청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나 방명록 같이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바로 이 CGI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SP는 액티브 서버 페이지인데요. ASP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인터액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이 이제 작고 바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인데요. 윈도우 기반의 웹 서버인 IIS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교하자면 CGI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좀 크고 작성이 좀 어려운 반면에 ASP 같은 경우는 좀 작성이 좀 쉽고 그다음에 크기도 좀 작기 때문에 서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경감시켜주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버 측 언어의 세 번째 PH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는 ASP와 CGI와 마찬가지로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근데 앞에 소개드렸던 CGI와는 달리 HTML 문서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는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물인 HTML 태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PHP는 윈도우 환경이라든가 또는 유닉스, 리눅스 같은 이런 환경에서 아파치라는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HP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특징들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SP는요, ASP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요. 서버 측의 스크립트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서버 웹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자바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4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의 웹 브라우저와 정보 검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웹 브라우저하고요. 뒤쪽에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그 설명이나 생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버에 정보를 요청해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받아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실 때 사용하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아래 보시면 사파리라든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웹 특성상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에 의한 내비게이션 역할도 같이 가지게 되는데요. 웹 브라우저는 단지 이제 웹 서비스만 이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라든가 FTP라든가 앞에서도 말했던 유즈넷이라든가 텔넷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검색이라든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웹 브라우저 그래픽 기반의 웹 브라우저는 이제 모자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자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많이 이용했던 웹 브라우저인데요.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익스플로러를 이제 내놓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거의 모든 특히 한국에서는 독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가 많이 사용이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익스플로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구글의 크롬이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롬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제공된 서비스들이 훨씬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글에 있는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크롬을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브라우저 자체에서 실행 못하는 그런 파일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 형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설치돼서 웹 브라우저를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은
웹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실행되기도 해요.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데요. 또한 파일 관리나 원격 제어 같은 유틸리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표 1-1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한글 같은 것도 있고 리얼 플레이어, 아크로벳 리더, 퀵타임, 쇼크웨이브 플래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었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2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다가 특정 정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상으로 하는 정보들은 물론 웹페이지도 있겠고요. 이미지, 영상 또는 뭐 다른 파일 형식들의 정보들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을수록 좋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신뢰성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 엔진은 크게 웹 크롤링, 인덱싱, 그 다음에 추출의 세 단계의 순서로 작동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웹 크롤링은 웹상에 있는 각종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집하는 일종의 로봇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수집된 정보들은 이후에 정확하고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색인기,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색인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인덱싱과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출 과정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검색어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검색어에 따라서 얼마나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검색 엔진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국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등 있죠. 다음 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자,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엔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국내에 세계 네이트, 네이버, 다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검색이 잘 되는 게 이제 네이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이나 구글이 이제 학습 논문이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때는 구글이 좀 탁월하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지만 빙도 있고요. 아래 보니까 야후 코리아도 있네요. 야후 코리아는 이제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고요. 검색 엔진들을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검색 엔진 활용 중에서 검색 엔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매뉴얼 인덱스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관리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관리자가 직접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 정보를 등록시켜서 해당 검색 엔진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앞에 게 매뉴얼 인덱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큰 방식이라면 이건 좀 자동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인덱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그 등록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프로그램에 의해서 웹사이트의 모든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해서 자동으로 웹페이지의 그 페이지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 두 개는 다 장단점은 있어요. 조금 이제 사람이 직접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다는 장식이 그 방법이 매뉴얼 인덱스 방식이 좋긴 하지만 또는 이제 그 검색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신뢰성 문제죠.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바로바로 이제 두 번째는 에이전트 인덱스 방식 같은 경우 자동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검색 엔진의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검색 엔진은 검색 방식에 따라서 결과의 제공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이 점을 잘 이해하고 검색 엔진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검색 방식에 따라서 검색 엔진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별 검색 엔진, 그 다음에 단어별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 검색 엔진은요, 매뉴얼 인덱스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들을 해당 검색 사이트의 전문 서퍼들이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 요약해서 분류를 나누는 거죠. 카테고리처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이트, 목록 순서로 분류해 놓고 카테고리로 저장해 두고 이를 디렉토리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정보의 내용이 카테고리 체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정보 검색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질은 우수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양은 조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또 검색 중간에 검색 단계를 잘못 입력하면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 야후에서 검색하던 대표적인 검색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별 검색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어별 검색 엔진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검색어가 입력되면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대부분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우선시 제공되는 검색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주제별 검색 엔진에 비해서 정보의 양은 좀 많지만 정보의 질은 낮을 수 있고요. 내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검색어를 선정한 것에 따라 검색 결과의 차이가 커서 검색어 선정이 매우 애매할 경우에는 검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의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메타 검색 엔진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지는 않고요. 입력된 검색어를 가지고서 여러 검색 엔진을 동시에 검색해서 그 결과만을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지능형 검색 엔진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멀티 스레드 엔진, 검색 엔진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의 검색어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고 굉장히 큰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특정 검색 엔진만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겸용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제별 검색 방식과 키워드 검색 방식을 모두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혼합된 검색 엔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대부분의 검색 사이트들은 이런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주제별 검색 방식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한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결과 제공 방식에서 주제별 검색 엔진의 결과는 디렉토리나 웹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그다음에 단어별 검색 엔진의 결과는 웹페이지나 또는 웹문서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넷 검색 엔진의 4가지 형태를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자,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에 보면 이제 야후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검색 기능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거하고 함께 뭐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뉴스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포털 사이트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포털 사이트 하는데, 포털이라는 이제 의미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현관 또는 관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왜 집에 갈 때 뭐 아파트를 사시든 뭐 주택에 사시든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반드시 인터넷 접속할 때 사용자가 거쳐야 되는 어떤 만하는 그런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면 웹 브라우저의 포털 사이트가 처음 나타나도록 보통 설정을 해놓는데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아놓고 있죠. 뭐 정보 검색을 한다든가 뉴스나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수의 고정 방문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포털 사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수익이 사실 이제 광고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 방문객을 확보해야만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정보들을 이용한 또 마케팅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이제 메일 저희가 계정을 얻게 되면 메일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초창기에는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뭐 신만이라든가 까치네라든가 야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검색 엔진으로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는 뭐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등등이 좀 있었고요. 현재는 물론 이제 뭐 다음도 검색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네이버나 그다음에 구글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 구글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장에 있는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처음 이렇게 녹음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2장에 있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